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국방과 학연구소가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독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 인공위성이나 무기체계가 회전할 때 자세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현재 기술은 초기 수준이지만 그동안 미국 등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28일 과학계에 따르면 ADD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최근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DD는 이번 기술이 지상 무기체계에 특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 기술은 인공위성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기술이 더 무르익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우주 공간에서 쓰이는 자이로스코프 기술은 지상 무기체계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나 인공위성은 회전을 할 때 자세 제어가 필요합니다. 자이로스코프는 이동체의 회전을 측정하고 빠르게 도는 팽이의 회전축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회전체가 회전축을 항상 같은 방향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활용합니다. 가속도계와 함께 관성항법 장치에 장착되어 미사일 등의 위치와 속도 및 자세를 측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광학식 자이로스코프는 고성능이지만 고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는 기존 방식 대신 원자 내부의 에너지 상태를 이용합니다. 기술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항법 장치의 크기와 무게 및 소모 전력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방과 학연구소는 기술 구현을 위해 알카리 원자와 제논 및 질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원자셀에 레이저를 조사해 회전량을 측정했습니다. 현재 400부피의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를 개발한 이후 성능 시험을 모두 마쳤으며 이후 ADD는 50부피 이하의 초소형화 자이로스코프 개발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는 GPS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원자셀 제작 기술과 원자스핀 제어 기술은 무기체계는 물론 인공위성 등에도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주에서 쓰이려면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공위성에는 위성 자세를 제어하는 미국산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1987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따라 미국은 자이로스코프를 전략 부품으로 규정해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 기술 독립을 위해 관련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방과 학연구소의 개발 성과가 크다라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이 KF-21의 함재기형 모델 KF-21N을 공개하자 중국의 CCTV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월 말에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함재기형 모델 KF-21N이 공개되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더욱이 김승겸 합참의장은 국회에서 중형항모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애초 세운 경항모 개발 계획을 바꿔 일거의 배수량 6만 톤급 전후의 중형항모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갖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이 지난 6월에 진수한 최신 항모 푸제노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한국 항모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활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중국 CCTV는 방위산업전 개막일인 9월 21일에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시험 비행 중인 KF-21의 성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으며 방송 분량이 2분 51초로 상당히 길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TV인 CCTV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자국 안보의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포털 사이트 왕이에는 익명의 군사 전문가가 중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한국이 7만 톤급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제노를 넘어서려 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는 중형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라면서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야오닝호와 산둥호 등 두 척의 항모를 이미 실전 배치했고 세 번째 항모인 푸제노도 진수의 성능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일본 역시 대형 호위함인 이즈모호를 경항모로 개조한 데 이어 가가호도 개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모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으며 항모의 규모 역시 큰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경항모는 이륙거리가 짧아 F-35B 같은 수직이 착륙기를 함재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직이 착륙을 하다 보니 이륙 중량이 적어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 없는 게 단점이며 따라서 작전 반경이나 활동 범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형 항모로 덩치를 불리면 이륙거리가 늘어나 함재기가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륙 방식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랴오닝호나 산둥호는
갑판 앞부분이 12도에서 14도 정도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스키점프대라고 하는데 짧은 이륙거리를 보완해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완을 해줘도 이륙 중량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것이 증기나 전기를 이용해 전투기를 쏴주는 사출기입니다. 새총을 쏘듯이 전투기를 하늘로 날려주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이륙 중량이 대폭 올라갑니다. 중국은 세 번째 항모인 푸제노에 3개의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푸제노는 원자력이 아닌 재래식 동력을 쓰고 있어서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언론들은 이번 방위산업전에 나온 KF-21N의 사출기용 견인장치가 달린 걸 보고 한국도 사출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중형항모에 사출기가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항모전단의 핵심인 KF-21N 때문일 것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항모전단과 전투를 할 때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함재기용 스텔스 전투기 J-35를 개발해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그에 비해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지만 중국은 한국이 중형항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면 곧바로 KF-21 스텔스 버전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촉발한 항모 군비 경쟁은 앙숙인 인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8월 15일에 자체 기술로 건조한 배수량 45,000톤급 중형항모 비크란트-호를 취역했습니다. 2014년 실전 배치한 비크라마디티아호에 이어 두 번째 항모입니다. 이미 경항모 2척을 확보한 일본도 10년 내에 6만 톤급의 중형항모 개발에 나설 것으로 중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형항모 계획은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이웃 중국과 일본이 이처럼 항모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만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한국의 레드백이 참여하고 있는 호주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5일 하나디펜스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랜드포스 2022에 참가했습니다. 보통 방산기업들은 방산 전시회가 수출과 직결되는 만큼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하나디펜스는 랜드포스에 참가한 이래 처음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랜드포스 참가 사실을 알리며 K9 자주포 수주를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하나디펜스가 호주 정부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몸을 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20조 원 규모인 호주군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은 당초 올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상됐지만 10월이 돼서도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나디펜스가 언론 노출에 부담을 느낀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의 시험평가를 이미 1년 전 마쳤지만 업체 선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호주 ABC 뉴스는 최근 호주 육군이 하나디펜스와 라인메탈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 대한 정부 결정이 아직 멀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호주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규모도 450대에서 300대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재래식 장비인 중무장 장갑차를 수백 대 구입하는 것에 효용성을 두고 갑론을 박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3월 호주의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 발표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호주 육군 내에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체가 호주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자 발표가 내년 3월로 미뤄졌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표가 미루어진 호주의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 레드백이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